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아 저분이 왜 저러는가를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럴 때 일단 이분은 행정을 모르시는구나 이해를 하고 저분한테 어떻게 하면 마찰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게 서로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되게 무서운 거고 법을 어기면 우리가 감옥 간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법을 어기면 학교 안에 규정을 어기는 건 내부 규율을 따르겠지만 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감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공무원을 어겨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교기념날 학교에서 뭐라고 했나? 휴업이요. 수업을 쉬는 날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은 수업을 안 해. 그런데 대학의 직원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총장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못해요. 법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사고를 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지를 고민을 해서 말을 해줘야 맞는 거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 자, 제일 우리가 조직에서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학과를 보겠습니다. A라는 학과. 그러니까 국어국문과라고 합시다. 제일 쉽게. 국어국문과에 인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 여기서 교수는 일단 제외할게요. 조교생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학과에 배정되는 예산이 있죠. 또 학과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있죠. 학교에서 정한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무슨 재정사업 신청하라고 많이 오죠. 그러면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에 근거해서. 근데 지금 거기는 사실 뭐 예산 부분하고 예산 속에 인력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뭐 규정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이 규정도 자꾸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 연구재단에서 정해놓은 지침이 있어요. 뭐 강의료는 뭐 대충 60만 원, 뭐 45만 원 평균이 60만 원, 애지간하면 안 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기타 뭐라고 써진 게 있어요. 기타 뭐라고. 그럼 거기에 맞게 감사가 왔을 때 걸리지 않도록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떤 분은 행정실장이 그러라고 했다고 하면서 교수님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이 지침을 안 지키면 우리 학교에 페널티가 와요. 페널티가 오니까 우리는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규정이 그렇습니다 라고만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을 벌려하는 거라고 한다면 도와드리는 쪽으로 그러나 이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기획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하겠다고 했으면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비교과 프로그램 뭘 하나 만든다 그럼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지침이나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상충되는 걸 봐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 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는 기존의 규정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할 건가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의 베이스로 깔고 있는 학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내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쓰는 얘기는 다 허무맹랑한 소리고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런 기획보고서를 쓴 직원들이 유능한 건가요? 이제 더 일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할 때에 많은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 내가 당연히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일 때 이 기본 베이스로 되는 규정들을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헛소리 하게 되는 거고 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예산이 다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공부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품목별 예산이라는 게 있고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품목은 업무 추진비, 수용비 이렇게 해서 요걸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품목별 예산이고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활동
지원, 연구활동 지원, 학생활동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품목 프로그램별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밑에가 이제 과목들이 있죠. 행위 과목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지금 노 팀장님이 재무과 있을 때 그거를 틀을 완전 바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대로 해서 하고 있던 거를 프로그램으로 재정을 해서 바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월급을 더 받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했던 게 연구과제라는 걸 수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연구과제 수행을 하면 돈을 조금씩 받았어요. 몇십만 원씩. 그런 걸 하면서 밤새 그런 걸 해가지고 틀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틀을 잡아냈을 때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죠. 왜냐면 막 복잡한 거예요.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하냐 막 온통 얘기도 막 욕먹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이 돼 있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노력이 배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주화된 세상에 사는 것도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대학의 선생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90년대 초반에 노조가 대대적인 파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땠냐 하면 다 보조였어요. 보조. 그분들이 했던 많은 인력들이 타이핑 치는 거, 청소하는 거, 문서 수발하는 거, 청소하고 이런 잡다니를 하고 조금 이제 일 준다는 게 일반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벽을 쳤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주동자가 됐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동자가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서면 학교에서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은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때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노조가 이렇게 됐고 또 노조비라는 걸 내고 있고 노조비도 이제 보니까 지금 본봉 베이스죠. 그래서 많이 내신 분들 지금 6만 원대도 많이 내시는데 선배들 중에 그러면 그 선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을 잘 못 받았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웃사이더로 취급받으면서 마이너로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많은 돈을 내줘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선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한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한때는 이게 내가 잘릴 각오를 하고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예산도 우리가 뭐 대학위기가 기본이 돼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보고서를 쓸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이제 빠진 것이 이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건가 또 이제 어떻게 피드백 할 건가 이것들이 들어가겠죠. 기획보고서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빠지면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금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배급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또 상충되는 규정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기획보고서로서 무게감이 확 떨어진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은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 어떤 거냐면 평의원회 그리고 교수회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교직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는 교수가 있고 공무원도 있고 대학의 직원도 있고 산단 직원도 있고 뭐 온갖 직원들이 많이 있죠. 조교생도 있고 자 근거를 보면은 고등교육법에 보면 교직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원은 어떻고 행정직원과 조교는 어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교생들의 경우에 국립대학 전체로 이렇게 예전에 있다가 지금 좀 줄고 있죠. 2,800여 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한 247명 되어 있으니까 10%가 좀 안 되죠. 그리고 교직원에는 임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산단이 어디에 근거해서 생겼냐? 산업교육진흥 및 여기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명이 이겁니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직원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아요?
이 규정대로 보면 학생을 지도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학생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직원은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는 교육, 연구,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학과의 조교생들이 지금 예산과 관련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였던 건가요? 아니죠. 조교생들이 지금 법에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틀렸네, 다시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법들이 지금 대학의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학생 지도를 하는 게 여기 법에 분과는 아니지만 학생 지도를 하고 있죠. 그거는 대학 회계 법이 생기면서 학생 지도비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학생 지도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돼서 학생 지도를 하게 된 거죠. 여기하고 상관없이.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교 선생님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한다와 담당한다의 차이는 뭘까요? 담당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보조한다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는 겁니다. 보조니까 담당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나한테 책임이 없어. 그런데 우리 대학의 모든 일의 총집합소가 학과라고 볼 수 있고 그 학과의 집합소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조교입니다. 이 조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의 적용을 받지만 정년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 살려합니다. 62세가 맞느냐 65세가 맞느냐. 그런데 조교의 월급은 어디에 기준을 받냐? 대학 교원이라고 있어요. 봉급표, 여러분들이 봉급표 뭐 일반 지금 봉급표 잘 봤죠? 대학 교원에서 뭐 12만 5천 원만 빼고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꼭 같은 호봉이면 15봉에서 대학 교원의 호봉 15봉이다. 거기서 12만 5천 원만 빼고 그게 보수표예요. 그러면 기준이 대학 교원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 공무원 아니네? 그러니까 60세는 아니네? 교사인가? 그것도 아니네? 요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교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조교가 없으면 학교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학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다수가 이제 학과에 있지만 행정에 지금 있는 사람들 한 30~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총장 선거에 어떤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교생들이 초과호흡 못 받는 부분을 해결하겠다. 얘기했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제 양반이 맞는 소리 하나, 틀린 소리 하나.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없어, 연수 프로그램 없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조교 뭐 포상 몇 명 해주는 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직원들이 뭐 600명, 500명 됐잖아요. 이들하고 이 200여 명 조교생들이 협업으로 우리 대학의 행정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반자 관계고 협업을 잘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같이 챙김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인가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직원의 부분에서 대학외계 직원을 보겠습니다. 대학외계 직원으로 국립외계법이라고 보통 약칭을 해서 말을 합니다. 이 법이 이제 2015년 이 정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성예가 없어지고 이제 대학외계라는 것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대학외계 직원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를 두게 된 거죠. 법률에 전남대 규정이 아니고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학교에서 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 공무원들이 적용되는 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비슷하게 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제 정원을 통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직원에 관한 규정을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인원이 대학의 직원은 정원이 14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계약 직원이 있는데 전문을 일반해가지고 50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대학의 직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인원이 많고 아마 대학에서는 그 계약 직원들을 대학에게 정규 그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람들로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노력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각자 나름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이제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이 그냥 규정, 재정, 인사겠죠. 항상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늘 생각하시면 돼요. 규정, 돈, 사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학칙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런 중요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2개월, 최소 2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트랙으로 간다. 그 다음에 재정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단과대학은 상관이 없지만 본부 부속기관은 지금 현재 돈이, 대학에게 돈이 세팅된 돈이 없습니다. 총장이 전혀 안 주면 제로입니다. 제로 베이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단과대학에는 학생이 낸 돈의 4%를 주고 4%, 5%를 줍니다. 그 나머지 돈이 다 어디로 가냐? 경상비 껴있는 돈.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돈. 그래서 해마다 이 예산편성 조정위원회를 1, 2월 달에 하는데 본부하고 부속기관에서는 이제 기획적으로 싸우는 거죠. 돈 달라고. 여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등록금 수입 중에서 학교에서 본부나 부속기관에 쓸 수 있는 돈이 150억도 안 돼, 200억도 안 돼요. 이 돈으로 다 해결을 해야 돼. 옛날에 시설과는 기본으로 30억을 떼어줬어요. 지금 10억도 안 줄 거예요. 시설과는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 지금 맨날 일하는데 본인들이 융통성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다 묶여있는 돈. 재정사업 하는데 떨어진 돈,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에 떨어진 돈, 뭐 이렇게 건물 짓는 거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시설과 쓰면요. 커피 한 잔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몇 배가 늘어난 거죠. 대학에게 돈을 줘야 내가 뭔가를 하고 인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도서관은 전월을 살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이 예산 편성 조정위원회가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예산이 10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10월 이전에 뭔가 구상이 끝나야 되겠죠. 근데 11월 달에 프로그램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단과대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학생들이 나중에 꼭 뭘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10월 이전에 학생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했거든요. 이 학교가 돌아가는, 돈이 돌아가는 트랙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거기에 따른 뭔가를 기획할 때 참고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생각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사는 이렇게 됩니다. 교수들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직접 채용을 합니다. 자, 직원들은 대학에 직접 채용하고 6급이어도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직렬이 있어요. 행정은 국가에서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직렬은 무조건 전입 아니면 교육부에서 받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고등교육법에서 우리가 그 학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특이한 제도로 할 수 있는 게 평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는 의회가 있죠. 근데 대학에는 의회는 없지만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평의원의 교수의 이런 조직들이에요. 교수님들은 당신들이 의회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총장을 견제한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규정이나 여기 보시면 이제 저거는 대학 평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있는 거고 다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성원들이,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직원, 학생이. 여기는 교수 평의하는데 교수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 기능은 여기에서 알짜배기는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요 보직자, 부총장, 대학원장, 차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까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총장이 동의 안 받으면 임명 못하는 거죠. 막강한 행사를,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교수회가. 그래서 본부 3층에 교수평의회가 있고 직원도 배정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교수회 단체잖아요. 우리 직원의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뭐 총무과에서 약간 도와주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막강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대학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물론 이제 학생이 주인이긴 하는데 학생이 없는데 교수가 주인이라고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주체라고 생각을 해. 학교를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자율성, 책임성, 자율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은 이 교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교육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각종 규정들이 있고 우리가 돈을 줬는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교육부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비 관련해서도 이미 끝난 얘기를 교수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총장 후보님들께서 이걸 다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단과대학에는 단과대학 교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이 기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교수회 전체를 다 못하는 그 학과장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교수회를 하긴 합니다. 자, 재정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대학회계는 23년도로 보니까 4,400억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우리 등록금 수입은 929억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을 빼고 보통 할 때 1,100억에서 1,200억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는 이제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막 기타 등등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순수하게 되는 등록금 수입은 929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교육비 우리가 받는 교육비 있죠. 이게 집행이 293억, 300억이 가깝죠. 학생들이 낸 3분의 1을 우리가 교육비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했고 그 결산을 못 넣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저게 묶여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 판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교수 연구 활동하는 데 갑니다. 또 이제 여기 계신 조교생들 불만이 많으시죠. 직원들은 700억인데 우리는 얼마냐 이러면서 이제 다수의 대학들이 직원하고 조교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대학교계가 도입될 당시에 기본연구활동비, 교수님들의 주한 기본연구활동비를 좀 세게 잡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결국은 그리 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딱 그랬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은 또 직원대로 그때 당시에 지출되는 그 결산의 기준을 세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조교생들이 이제 아픈 상황이 됐죠. 요거를 이제 해소하겠다고 하는 총장 후보님들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냐? 돈을 예를 들면 이제 직원 거나 교수 거나 양보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허용을 안 하거든요, 교육부가. 근데 교수님들이 양보하겠어요? 직원들이 양보하겠어요? 그러면 돈을 더 확보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야 돼. 교육부가 인정을 하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가 돌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산단 회계주에서 아까 제가 간접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일단 올해 간접비가 많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존과는 그 기존과에서 이 대학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고민해봤겠냐고요. QS에 대가 뭐 그런 것도 하지 누가 막 고민하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쏟아지는 얘기들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막 7, 8것들이 8부분이 들어간다. 감당하기 정말 힘들다고 해요. 팀장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자, 대학의 환경 변화를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장 큰 사도는 인구 감소이고 학령 인구 감소. 그러면 대학도 직격탄이 맞겠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등록금 수입이 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등록금 수입은 한 30, 40%니까 다른 돈 많이 따오면 된다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돈 누가 따올 건데? 우리가 따올 건가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이 막 생기고 있어요. 이제 지원하겠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대학을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왜 못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법에 근거가 있는가. 돈을 준다고 할 때 뭘 할 때 무엇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있는가, 학칙에 근거가 있는가, 우리 학교에 규정에 근거가 있는가, 지침이 있는가를 1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건지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대학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좀 늦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대학 출신은 취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좀 더 낮았는데 3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총장님들이 50%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심사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알려면 모르겠는데 산업대라고 남원에 있었어요. 이 대학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남원에는 인구가 5천 명이 날라왔어요. 그럼 그들이 5천 명이 먹고 쓰고 하는 돈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바로 직역단에 맞는 거고, 자, 여수 캠퍼스 우리가 학생들이 3,000명이거든요. 3,400명. 이 친구들이 만약에 반으로 줄어든다. 거기 지역사에 있는 미평동 이런 데 난리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때문에 먹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들이 돈을 써주고 그들이 방 얻고 그들이 와서 젊은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필요가 안 돼요. 도시 활력이라는 게. 그래서 지자체가 청년 인구를 잡기 위해서 사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 수입과 관련이 되고 있다. 여수 캠퍼스가 지금 현재 재학생 충원율이 거점 분위 때 대부분은 100%를 넘는데 여수가 지금 이렇게 86%를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학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중도 탈락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여기 이제 가장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수 캠퍼스에 지금 학생 충원을 하기 위해서 별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간 자율학교 비슷한 것도 만들고, 계약학과 만들고, 이렇게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학과 만들고 해서 학생들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재정사업밖에 없어요. 재정사업밖에. 시설가가 미워하는 재정사업밖에 없어요. 왜냐면 맨날 일 시키니까. 그런데 재정사업은 이제 국가가 주는 돈이 있고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요. 최근에 화두는 지자체의 돈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화두죠. 그리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사업을 지자체에서 다 집행한다.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지금 와세다 대학의 부총장이라고 했던 분이 쓴 책을 번역한 걸 제가 봤는데, 와세다 대학은 일본에서 사립대하고 우리로 치면 고려대, 연세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 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하다못해 물품을 어떻게 줄였고 이렇게 소모품을 어떻게 줄였고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써놓은 것에 재정의 독립 없이 학문에 독립 없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 대학이 뭐 돈 때문에 이겨야 되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있거든요.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을 어떻게 우리가 벌어올 것인가. 학생들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외부 돈을 끌어들이는데 발전기금 민간에 가서 회사에 가서 말해봤자 누가 돈 주나요? 국가 돈을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산단, 연구비 많이 가져와서 간접비 만들어서 쓰고, 재정사업 열심히 해서 따와서 쓰고, 또 무슨 지자체 돈 끌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돈을 따올 때 누가 가서 돈을 따올 거냐? 여기에 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내가, 지우쌤하고 제가 가서 돈 따올 수 없어요. 교수님들이 그 보고서를 써야 돼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자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재정 파트너로 우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들
합니다. 여기에도 좀 슬픔이 있죠. 그렇지만 교수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매우 큽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안 하려고 하죠. 왜냐? 자기한테 오는 플러스가 없습니다. 나는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지 않냐? 그럼 나한테 인센티브는 뭔데? 없어요. 우리 인문대 교수님들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런 재정사고 한다고 자기가 죽으라고 보고서 쓰고 학생들 불러 모아서 강의하고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피드백 해준다고 해서 돈을 안 줘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공무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립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지방대학은 니가 알아서 해라 해요. 지방대학은 정부는 손 떼겠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 글로벌 사업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살풍해라. 학생수 니 못 쳐도 우리 몰라. 이제는 학생수를 줄이란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냅둘게.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무전공 무학과에 들어보셨죠?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뭐 이제 전공을 그냥 처음부터 하고 올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가지고 1년 다녀 2년 다녀서 그때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 무전공 무학을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요. 중앙대에서 옛날에 두산에서 학교를 인수하면서 공문과를 날렸어요. 공문과를 날렸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사랑한 그 투쟁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네가 학교 안에 강의를 몇 개 잡아봐. 한 3개 잡고 이걸 한 2년 동안 유지를 해. 그러면 인정할게.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교양강좌죠. 주월동 해가지고 그 강의를 자기가 유지했대요. 몇 명 이상 학생 수를.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통보받으면 자기 부인하고 부둥켜 부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립대는 이래요. 근데 국립대는 이게 교수님들이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지자체가 우리한테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정부는 지방대학은 지자체랑 해결해라.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서울에 못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가? 일단 내 일자리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 떠나든가 남던가. 남아서 제대로 하던가. 그렇겠죠. 일단 다 남기로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잘 해야 되겠죠. 학교가 잘해야 돼. 그러면 뭘 우리가 잘해야 되지? 돈 따오는 거 잘해야 돼. 우리가 지표 나쁜 거 좋게 만들어야 돼. 중도 탈락률, 취업률, 신생 충원률, 그리고 QS나 아까 말한 대학 랭킹 올리는 거 이런 걸 하면 돼요.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수님들 관련된 일이지만 그렇게 제대로 자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손발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직원들이 다 손발을 놀려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료도 찾아보고 좋게 만들고 어디가 명점이 있는가 보고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가 뭔가 긍정적인 게 뭔가를 계속 생각해서 저 대학은 전국대는 왜 저렇게 잘하지? 살펴보고 걔네 노하우가 뭔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시 자료도 신경 안 쓰면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 지표가 우리가 낮다 그래가지고 총장이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막 대학의 예산 중에 장학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찾아낸다 해가지고 학생과 1억 찾아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른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이 전제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도. 그리고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이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나한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잖아요. 불친절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픈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 하는 건데 그럴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고 말 이상하네요.
그런 것은,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가 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귀 기울이는 게 경청이고,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밀리는 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서 서로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굳이 오늘은 나와 있는 자료가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조금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본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쟤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밀리는 거 아닌가. 근데 밀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진실과 사실을 발견해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게 소통이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 기분 나쁘니까 안 따르겠죠. 그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내 입장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속상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하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상대를 배려하는 것. 역지사지가 아니라 역지사행. 그 다음에 여행자의 마음으로. 그러면 여행자의 마음으로 하면은, 여행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있다가 여행을 갔다 오면은 견문을 넓히고 오죠. 견문을 넓히고 오는 거는 다른 세상을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은 좀 더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막 너랑 나랑 투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더 좋은 걸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상대방의 고충이나 입장을 배려하자. 그러면 왜 소통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함께 해야 돼. 함께. 예를 들어서 중도 탈락률을 줄이자. 그러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잘 시키고 적응 잘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할 때 소통이 기본 전제가 된다. 소통을 할 때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오늘의 주제는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였는데 앞에서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소통이나 뭐 협업 이런 것들은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더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살릴 수도 있는데, 여기 사례 스터디를 제가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수님들한테 학생 상담을 학부생활하라 이렇게 이제 교연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반감하셨죠. 교수님들한테 그걸 물어보진 않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많이 지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들 입장은 뭐냐면 연구가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대학원생하고 좀 많이 하거든요. 대학원생하고 맨날 소통하고 상담하는데 학부생하고 제한을 하면 학부생은 다시 또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에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본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게 어떤 갈등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회 스터디로 제가 하나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질의응답은 못하고, 자,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분장상을 하시면 돼요. 글씨에 써있는 분장상어, 그럼 어디까지 내 분장상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분장상. 대학이 있기야 내가 무슨 상관? 내 직장이 위험할 수 있다. 직장이 위험한, 당장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거는 교연비가 줄 수 있다. 제일 쉬운 게 교연비 손대는 거잖아요. 교연비가 줄 수 있다. 지금 대학에 전화를 못 사고 있는데 교연비 받는 게 다야? 이럴 수 있어요. 시설과 예산이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당장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공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일단 대학에 준 혜택이나 갔다 오면 다른 직장 가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봐야지 됩니다. 다음 여기 이 밑에 써놓은 것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초입 때, 신입 때 어떻게 할 건가? 학교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방법은 어느 문서 좀 나랑 관계없이도 좀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메모하고 학습하는 그런 것들, 또 스크랩 기사 매달 매일 오죠. 요것 좀 살펴보시고, 여기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고, 대학 저널이라는 그 책, 그 사이트가 있어요. 신문 기사라고 하시죠. 여기에 보면은 대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 한 번씩 가보시고, 그 다음에 따로도 같이, 혼밥도 좋다거나, 공유할 게 있을 때는 하자. 내가 또 완전히 따는 아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4번은 제가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게 이제 다 모두가 관련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교수도 학생도 다. 되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근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회복탄력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데 뇌를 잘 훈련을 시키면 된대요. 의지 집념으로 안 되고 뇌를 잘 훈련을 시키면 의외로 이게 잘 쉽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서 뇌가 훈련 시키는 걸 할 수가 있대요. 45분이 됐다는 얘기죠. 45분 내일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는 제가 지부장님께 드릴게요. 혹시나 여기서 본인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고, 이 마음을 튼튼하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고 일을 최대한 즐겁게 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선물을 못 드렸는데, 지부장님한테 다시 반갑게